안녕하십니까. 구형식의 취재 수첩입니다. 혹시 도보다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판문점 오른쪽에 있는 장소인데요. 옛날 유엔사에서는 풋브릿지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풋브릿지를 번역해서 도보다리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이곳에서는 2018년도 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산책과 대화가 이루어져서 아주 뜻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했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 역사에서 중요하게 기억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도보다리 회담을 처음 제안하고 기획을 했던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도보다리 회담의 기획자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저도 청와대에서 한 3년 출입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의 활약상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을 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네. 저도 너무 반갑고 과거에 제가 청와대 근무했을 때 부대변인 했을 때 그렇죠. 구영식 기자님을 뵀었는데요. 그때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어서 네. 저에게도 오늘 소중한 추억 여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청와대가 이제는 뭐 관광지가 돼버려 가지고 네. 너무 안타까워요. 아, 어제 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끝나고 나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데 딱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아. 5년이나 근무했던 그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공간인데 맞아요. 가면 이제 우라통이 터지고 네. 그래서 가기가 좀 주저하고 가다 다시 돌아오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매우 씁쓸합니다. 저도 사실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 거기 관광지가 된 이후에 근데 정말 관광지가 됐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건물이고 역사적 장소인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 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그 청와대라는 공간 그 자체가 갖는 이 무게와 권위 그리고 책임 이게 한꺼번에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씁쓸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공간에서 땀 흘렸던 사람들의 이 모습이 용산을 이전하고 나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공간의 이동에 그치지 않고 국가 권력의 최고 지도자가 짊어져야 될 무게 이런 것들도 솜털처럼 가벼워져 버리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더욱더 그 공간을 가기가 두렵고 네. 맞습니다. 씁쓸한 것 같습니다. 저야 뭐 그 청와대 춘추관 3년을 출입하면서 윤재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뭐 자주 들었고 익숙하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기 소개를 좀 한번. 네, 예. 듣보잡이죠. 듣보잡이고. 도보다리가 제 인생을 좀 많이 바꾸긴 했습니다. 네네네네. 예, 도보다리 회담이 끝나고 나서 윤재관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줬고 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실검, 포털에서 실검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이제 순위에 올라가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국회의 인턴부터 시작을 해서 네. 보좌관 생활을 했고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을 거치고 네, 그렇죠. 네.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날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근무했습니다. 처음은 이제 의전 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시작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든 그리고 국가 정상의 이 외교 행사를 주로 많이 다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조국 수석의 보좌관, 조국 민정수석의 보좌관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소통 수석실로 이동을 해서 그렇죠. 네. 홍보기획 비서관실 그리고 부대변인 그리고 국정홍보 비서관 네. 이렇게 거쳤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1826일이라고 하더군요. 네.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네. 근무했던 날들이. 그 임기가 1826일입니다. 네. 그러면 문 대통령의 임기하고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 거죠. 첫날 아, 그렇군요. 예.
전날 가서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퇴근을 같이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을 빠짐없이 지켜본 일종의 역사의 산 증인이시네요. 근데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윤건진 실장님이 부르시더니 예. 이제 대선 이길 것 같으니까 네.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하루 전날까지도 후보의 신분에서 하룻밤 사이에 이제 대통령의 신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후보의 신분으로의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다음 날부터 이제 대통령의 신분의 일정을 챙기는 일을 했었으니까요. 예. 뭐 하루도 뭐 공백이 없이 그냥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뭐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우리 비서관님하고 그 진피향인가요? 냉면집. 네, 예. 네, 냉면집에서 한번 그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상회담이 한참 다 끝나고 나서의 일인데 네. 그때 이제 정상회담을 했던 것들을 책으로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를 한번 이렇게 비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제가 이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적 있었나요? 예, 제가 정보 보도 해놨습니다. 예. 내부에다가. 예. 그 책을 진짜로 나의 청와대 일기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네. 예. 이게 어떤 책입니까 이게? 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1826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고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연대를 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왔던 국민이 이룬 이 시간들을 제가 경험한 그 순간순간들을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오래전부터 이제 네. 준비를 좀 했었던 거고요. 네. 그것은 뭐 제가 뭐 책을 쓴다는 의미, 뭐 저를 알리는 의미도 당연히 있겠지만, 당연히 청와대라는 공간, 그 특별하고 특수한 공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일종의 그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 예. 그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장면들, 그러한 순간들, 그리고 그 이면 속에 있었던 땀의 냄새들은 네, 어떤 네. 것이었는지,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때 그 일을 했었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소명을 그 짐을 지고 그 순간을 지나왔던 사람들이 기록에 남겨줘야 국민들은 지나고 나면 일상에 워낙 바쁘시니까 잊어버리실 텐데 네. 역사는 이렇게 계속 기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국민들께 다시 다가간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네. 예, 그 상식에 제가 좀 부합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의 것들을 기록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페북에 우리 윤 비서관님의 책을 소개를 했어요. 네. 예. 그럼 사전에 혹시 책을 쓴다는 얘기를 혹시 대통령께도 하셨나요? 아니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안 드렸었죠? 예, 말씀을 안 드렸고 예. 책을 다 쓰고 나서 이제 출판이 돼서 찾아뵀죠. 전달만 하셨군요. 그러면. 전달하고 책 내용이 무엇인지 네. 딱 이제 설명도 좀 드리고. 예. 근데 이제 책을 쭉 읽어 보셨는가 봐요. 예. 본인도 이제 직접 그러니까 당신께서도 이 글로도 쓰셨는데 이 대통령도 모르는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예. 그렇죠. 대통령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아, 사실. 그럼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이 실무를 담당했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쳤었는지 예. 모르실 수밖에 없고요. 도보다리 관련해서도 저한테 하나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그 도보다리 색깔이 파란색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란색이었죠. 예. 아주 파란색이었죠. 예, 아주 파란색이었는데 인상적인 색깔이었죠. 예. 그 파란색이 어떻게 결정되게 됐냐라고 물어보셔서 그건 유엔사가 요청한 겁니다. 원래 도보다리의 색깔이 파란색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파란색이었는데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 갔을 때는 그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완전히 빛이 좀 바랬죠. 근데 파란색은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 측에 그 색깔을 바꿔도 되는지를 문의했었는데 유엔사에서는 다른 건 어떤 것들은 변형해도 좋다. 그리고 당신네들의 생각대로 해도 좋은데 색깔 하나만큼은 파란색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역사성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유엔사에서는 아주 흔쾌하게 많은 것들을
같이 상의해주고 저희들 동의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도보다리의 이 폭을 넓혀야 되고 워낙 원래는 한 사람만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넓게 하고 그리고 일자형을 T자형으로 변형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흔쾌하게 합의해주고 동의해줬는데 색깔만큼은 예. 위원사가 그렇군요.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나중에 도보다리 회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얘기를 네, 자세하게 해볼 네, 겁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페북에 그 윤비서관님 책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대부분 기사들이 그것으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 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청와대 직원들의 비위 네. 또는 비리, 네. 특히 금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한 이제 자부심을 드러내신 걸로 제가 예. 해석이 되는데 우리 윤 비서관님이 볼 때도 어쨌든 청와대 직원들은 이런 정도의 윤리성, 도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선거 끝나고 대선이 끝나고 3월 10일이죠. 네. 3월 9일날 대선이 끝나고 3월 10일부터 이제 5월 9일까지 거의 2달 가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저희들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저도 마지막까지 뭐 책을 내는 작업을 하느라고 정말 바빴는데 누가 그것을 그 교육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높은 윤리 의식을 갖기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시작된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과연 옛날에 그 잘못된 권력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 를 계속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일 노력했고요. 그러니까 뭐 부정비리라고 하는 게 과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 네. 이런 것들이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논평까지 내가지고 무슨 사건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이 집권했을 때 있었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다시 들춰질까봐 두려운 나머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인다 이렇게 저도 이제 평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그러한 그 권력을 가지고 돈을 받고 특혜를 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이 구습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확실하게 끊어낸 정부 최초의 정부가 아니었나 싶고 문재인 정부가 뭐 많은 이제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임기 마지막 때 40%가 넘는 국민 지지율을 있었던 가장 밑바탕에도 그런 부정부패가 없었던 것이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가장 큰 특징이자 뭐 장점이자 또는 그게 또 한계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보통 청와대에서 이제 권력 남용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청와대 권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아예 청와대 권력이다라는 네, 것까지도 얘기할 정도인데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권력 남용이 상당히 거의 없었거나 거의 네. 적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 없었죠.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또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 대통령이든 또 수석이든 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동전의 네.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촛불혁명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권력은 남용해서는 안 된다.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지 다른 사람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범법행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이 공감대,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게 바로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의 권력이라고 하면 표현을 하면 겸손한 권력 이 모토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겸손한 권력의 가장 큰 장점은 권력이 갖고 있는 이 폐쇄성 그리고 음울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했던 것들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만은 그 반대편을 보면 조금 더 과감한 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한 개혁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두 네, 가지 맞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함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과감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평을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소명은 겸손한 권력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참담한 지금의 현실 때문에 그러한 그 겸손한 권력이 갖고 있는 한계를 더욱 많이 비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네. 저희들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세상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긴 합니다. 아무튼 저도 책을 보내주셔서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이거 다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예.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여기서 책에서 사실은 가장 주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인데 네. 아무튼 그 얘기부터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과정은 대체적인 과정은 꽤 잘 알려져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네.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회담 전에 이제 중요한 장면들이었죠. 근데 네. 이제 특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네. 네, 박남희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윤 비서관님 의전 비서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상정을 잘 아시는데 네. 근데 그때 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 포함이 돼서 되게 이제 놀랐다라고 책에 네. 쓰였어요. 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의전서에 북한의 공식적인 의전서에 1위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분 정도가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고요. 대체적인 예상이 그랬습니다. 근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온다는 사실은 남북 관계를 비롯한 북미 대화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지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다들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이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김여정과의 이 관계, 이 거리 이런 걸 봤을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중 있는 분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분명하게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히 생각을 하는 거고 정말 진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뜻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었던 일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포함된 것은 북한의 전략적 고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뭐 판단을 할 수 있고 나쁜 쪽으로 생각할 분도 있고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경색됐던 남북 관계 그리고 완전히 대화를 하지 않았던 북미 관계와 관련돼서 북한이 그동안 과거에 보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분명히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그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네, 그 이제 그 한국을 방문한 이제 정상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앉는 일종의 로얄 박스 네, 이 자리 배치를 두고 미국, 일본, 북한 등에서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네. 자리가 바로 곧 그날에 대한 위상이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북한 측에서는 그때 이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시죠. 네. 거의 사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집사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전서의 1위가 김영남 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국가의전서의 1위가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은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죠.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평창을 도착하기 전까지 1시간 거의 한 30분 40분 동안 내내 그 얘기만 했고 저는 그게 아니다. 예. 저희들이 그 배정해 놓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앉아 주시라 라는 얘기를 1시간 30분 동안 줄기차게 계속 했던 거죠. 그죠? 결국은 그 저기 위치는 김영남 상임위원장하고 김여정 부부장 네. 위치는 대통령 바로 뒤편 뒷자리. 뒷자리였고 대통령 예. 옆에는 펜스 부통령 부부께서 그렇죠. 앉으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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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배정한 대로 그 동의해서 뒷자리에 앉으셨던 거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책에 좀 담았습니다. 근데 예. 그게 이제 단순한 이제 자리 배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국가 정상의 자리는 그 나라에 대한 위상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국가 정상이 가시기 전에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어느 위치에 대통령이 위치하시는지를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실제로 안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예. 특히나 이제 다자의 정상들이 모여 있을 때,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있을 때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미국도 왔었고, 일본도 왔었고, 중국도 왔었고, 러시아도 왔었고 해서 이제 한반도와 둘러싸여 있는 주변 강대국의 대표들이 다 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가장 좋은 자리는 대통령과 옆에 앉는 자리이고 대통령 주변에 앉는 자리일 텐데 그 자리를 가지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협의라는 과정을 거치죠. 근데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얼굴을 붉히게 되면 앞으로 뒷일이 더 걱정인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기록들을 기억들을 좀 담아가지고 책에 썼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메인의 뒤에 앉는다는 거는 약간 좀 홀대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 앉는 게 가장 이제 배려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결국엔 그 문 대통령 부부의 그 뒤편에 네. 김영남 위원장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자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근데도 결국은 그렇게 이제 자리 배치를 동의를 하고 거기를 앉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통 크게 가자고 했습니다. 음. 아니 1시간 30분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네. 결국 지류에서 계속 뭐 옥신각신 해봤자 안 되길래요. 네. 제가 설명하는 설명판을 들고 갔는데 아. 설명판을 덮고 그냥 통 크게 갑시다. 나 한번 믿어주십시오. 아. 우리가 이제 어렵게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려고 하는데 첫 단계인데 저희들이 좀 실망시켜 드리거나 아니면 섭섭하게 하겠습니까? 좀 믿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통 크게 가니까 오히려 거기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네. 시간도 다 돼가고 하니까 네. 그러면 앉겠다,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 주었던 겁니다. 네. 어쨌든 윤 비서관님이 김창선 부장하고 파트너였을 텐데 네. 김창선 부장을 잘 설득하신 거네요. 그때 김창선 부장하고 리태건 이라는 분하고 네. 이 두 분이 저를 담당을 했는데 저는 혼자였고 네. 이거 뭐 완전 그 검찰 수사받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계속 저를 계속 시체 말해서 압박을 하고 네. 한 사람은 윤 국장 그러면 안 되지 좀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아. 유화책을 펼치신 네. 분 이 두 분이 함께 그렇게 저를 계속 압박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게서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흐트러져 버리고 그러면 그때 평화 올림픽을 상징하는 12자리의 좌석을 통해서 평화 올림픽을 상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 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지는 거니까요. 네.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다고 저도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전에 중요한 장면이 이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청와대를 방문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났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김여정 부부장도 당연히 여기에 당연히 왔고요. 그러니까 백두혈통이 청와대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었죠. 처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네, 장면이에요. 그랬고요. 김여정 부부장이 처음 도착했을 때 엄청 경직된 모습 그리고 긴장한 경직된. 모습이 역력했고요. 예. 들어오자마자 이제 사전에 그 김장선 부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청와대 오게 되면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 다 협의하고 다 설명도 해주고 협의도 많이 했죠. 근데 갑자기 이 청와대 도착하자마자 김창수 부장이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별도 공간을 마련해달라. 맞아요. 그 요구를 했었죠. 요구를 했었죠. 근데 왜 그런가 싶었는데 저희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대통령께 드리는 친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들고 청와대를 오는 모습이 좀 이상해서 가방 속에 들고 왔거든요. 맞아요. 그 가방. 그래서 그 가방을 열고 그 친서를 전달하기 위한 준비할 수 있는 공간, 별도의 공간을 필요했던 거죠. 예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 드렸고 그 친서를 들고 이제 저 접견장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러면 그 친서 전달하는 장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 두 사람만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뭐
그 북측 대표단도 다 다 있었고요. 있었고. 우리는 이제 임종석 실장님을 비롯해서 네. 정의용 실장님 해서 다 네. 계셨고요. 다 배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따로 공간을 요구를 했던 건가요? 아, 처음 접견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그러니까 청와대 처음 도착했을 때는 네. 그 친서라고 하는 게 서류봉투 같은 데다 네. 담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그게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좀 숨기고 있다가 이제 접견장에 들어갈 때는 그걸 이제 꺼내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숨긴 그 가방에서 친서를 빼내고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 네. 이 그때 받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것은 뭐 공개할 수 없는 얘기죠. 윤비서관도 모르는 얘기입니까?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같은 당시 저는 이제 행정관이었고 네. 대충의 내용은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된 본인들의 생각 그리고 얘기들을 좀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도 뭐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밝히기 어려운 그러니까 일이죠. 그러니까 그 예. 친서에는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만한 어떤 실마리가 담겨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후에 뒤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예.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북한 측에 거기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거기에 들어 있었던 거죠. 고려 사항까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이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018년도 2월 11일 국립극장 해오릉극장에서 열린 삼지연 관현악단 및 네. 북한 예술단 공연에 참석했는데 여기 책에 보니까는 그 우리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잘 알려진 현성월 북한 네. 예술단장 네. 하고 만난 사진이 여기 담겼더라고요. 네, 책에 예. 보니까. 공연 끝나고 예. 나서 네. 수고하셨다고 아. 하면서 인사하고 서로 인사할 때 예. 찍은 사진입니다. 아, 예. 혹시 뭐 대화 나눈 건 없어요? 그때 대화 나눴죠. 뭐 예. 공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뭐 예. 그런 얘기들하고 수고하셨다는 얘기하고 몇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뭐 길게 뭐 얘기할 시간은 아니었고요. 네. 현성월 단장은 뭐 그 이후에도 보면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행사 수행을. 네. 그러니까 단순한 뭐 그 예술가라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처럼 사실 근데 평가받는 2018년 그 당시는 이제 예술단 예, 단장의 그렇죠. 역할에 예. 충실했었고요. 예, 예. 평양에 저희들이 갔을 때만 해도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그러니까요. 19년 이후에 이제 위치의 변동이 역할의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미로 짐작하는데 저와 이제 의전 협상을 계속했던 김창선 부장이 매우 연로하셔서 그런 역할을 다 하기 어려우니까요. 다음 세대가 누가 해야 될 건지 그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막식 때는 김영남 위원장과 그 다음에 김여정 일 부부장이 참석했다면 폐막식에는 상당히 좀 김영철. 논란의 인물이었죠. 네. 김영철 당시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방문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천안함 폭침의 주역으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네. 우리 측 남측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언론 등을 비롯해 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그 논조들이 많았는데 네. 청와대도 상당히 좀 곤란했겠어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오는 거에 예,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김여정 부부장 왔을 때는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은 육로를 통해서 방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측 지역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이 여러 가지 시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바로 그 평창으로 바로 빠른 길을 놔두고 뱅뱅 돌아왔죠. 뱅뱅 돌아서 평창에 왔을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차 안에서 갇혀 있다가 오셨죠.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도 고생했고 많이 청와대도 고생했죠. 상당히 고생했고. 뭐 그렇죠. 그때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와서 해야 될 얘기들이 또 있을 텐데 북측에서 가져온 이제 메시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이 잘 전달돼야 될 텐데 그게 어떤 그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좀 있었죠. 네. 예. 물론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의 폐막식 참석은 명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어쨌든 청와대에 접견을 했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 청와대 접견은 안 하고요. 예 그러면은 평창에서 평창에서 바로 접견했습니다. 접견을 예, 그랬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예. 평창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접견이 더 중요한 박람회 목적일 수는 있겠네요. 아니 당연하죠. 예. 네. 예. 그때 아주 중요한 대화들이 오갔다고 이 책에는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예. 뭐 여러 이제 대화가 오갔습니다마는 남북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사실상 시작한 날이 사실 폐막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와서 왜 북한이 이 우리와 다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에 예. 대한 얘기를 가 좀 있었죠. 네. 예. 그런 얘기들을 조금 책에 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그 답방의 형식으로 감사의 답방의 형식으로 이제 북측에 대표단을 보낸다라는 얘기가 그때 있었고 그게 바로 당연히 무슨 말이냐면 서로 오고 가면 남북 대화가 제대로 되고 정상회담을 해보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의 4.27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 폐막식 때부터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그 윤비서관님이 볼 때 그 남북 정상에 대한 회담에 대한 열망이 남측이 높았습니까? 북측이 높았습니까? 양쪽 다이지 않을까 음, 싶은데 시작은 분명히 우리 쪽이죠. 아, 그 무수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아. 것은 뭐 최근에 최종권 전 차관이 그 네, 평화의 책을 냈죠.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뭐 자세하게 쓰셨던데요. 그 미사일이 계속 발사되고 핵실험이 되고 하는 상황 그리고 북미 간의 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줄기차게 이 제재의 압박을 수단을 사용하면서도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화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투트랙 전략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 전략에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서로 안 만나던 사람들이 얘기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에 정상회담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지 없죠. 예. 뭔가에 중간에 너도또를 하나 놔야 되는 예, 거죠. 예, 그걸 어떻게 놓을 예. 건가를 가지고 베를린에 가셨을 때 대통령께서 17년 7월에 평창 동계 올림픽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더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고 그 제안을 줄기차게 계속 저희들이 계속 시도하면서 이루어진 성과이기 때문에요. 시작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베를린 선언, 그다음에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뭐 김여정과 또 연이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으로 가는 이 다 워밍업들이었군요. 아, 예, 그럼요. 다리들이었군요. 네, 예. 그 책을 보면 그때 북측 대표단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걸로 나옵니다. 누군지는 얘기가 안 돼 있는데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사람 살리는 일을 평생 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 생각한다. 그리고 집안 고향이 함경도 아닌가. 네. 이런 얘기를 한 사람. 이거 한 사람 누구예요? 네, 뭐 미루어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누구라고 지목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그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떤 그렇게, 일이 잘 되려면 예. 많은 요소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더 중요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온 인생의 궤적 그게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는 일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교훈을 줬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올곧게 사는 것, 어떤 지도자가 올곧게 사는 것은 그게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되지만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한 나라가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도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 지도자의 과거가 어땠고 어떤 활동을 했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또 지도자를 뽑아야 될 텐데 우리의 리더를 뽑아야 되고 할 텐데 그럴 때 유심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데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우리는 고통의 상당 부분을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받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도보다리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 이 사실은 이제 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덕분에 도보다리라고 하는 생소한 그 장소가 네. 좀 국민들한테 좀 알려지긴 했어요. 전혀 모르는 예. 공간이었죠. 예. 예. 사실 근데 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요새는 모르신 분은 거의 없는 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뵈면. 그 윤비서 관님이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친교 일정으로 이제 판문점 중앙에서 도보다리까지 산책하는 일을 요 일정을 그 친교 일정을 제안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2017년 11월부터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주장하셨던 것은 외교에서도 사람이 먼저고 외교에서도 친해져야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나올 텐데 외교 일정을 보면 딱 정해져 있는 이 루트에 의해서 폼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친해질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친교 일정을 꼭 한 번씩 그 외교 일정 때 만들어봐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후로는 저희들이 계속 어떤 그 다른 나라 정상과의 일정이 생기면 친교 일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딱딱한 정상회담 말고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의전비서관실이 전체가 이제 저희들이 답사를 할 때 그 도보다리로 두 분이 친교 일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결정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담당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이제 안을 짜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게 예, 실제로 이제 실행되면서 제가 도보다리 회담을 기획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러니까 겁니다. 이제 도보다리를 넓히고 그다음에 T자 형태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T자 형태 그 부분이죠. 그 부분에 그 두 분의 테이블 네.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네. 정말 단둘이서 네.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이 네. 설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도보다리는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좁은 다리입니다. 도보다리를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판문점 오른쪽에 그 중립국감독위원회 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사이 판문점과 중립국감독위원회 그 사이 길이 늪입니다. 예. 그래서 걸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에 멀리 돌아갔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늪에 다리를 놓은 거군요. 다리를 놔가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건데 그 폭이 어마어마하게 작아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두 사람 이상이 지나갈 수 있게 공간을 넓히고 단순히 이제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가 싶어서 계속 이제 고민을 계속하고 현장에서 매일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역사성을 띠게 만들 것인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죠. 근데 쭉 지나가다 보니까 왼편에 어느 녹슨 철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한 3, 40m, 4,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공간에. 그때는 이제 그 거기 이제 군인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 공간인데 철판이 하나 보이는데 판문점에 있는 철판이 그냥 보통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남북 군사분계선 말뚝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1292개의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이 말뚝을 박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번뜩 들었던 생각이 이게 이번 4.27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가 53년 체제를 극복하고 이제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 시작해보자라는 의미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철판이 있었던 군사분계선까지 남북 정상에 같이 걸어가시는 것 그 자체가 큰 역사적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 부분이 윤재관 비서관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신 바로 네. 그 부분인 네, 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그렇기도 하고 그때 저희들이 의전협상 마지막 할 때도 두 분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편하게 얘기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이 뭐 수행원이 있거나 아니면 취재진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멀리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도보다리 공사를 하려면 그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냈나요? 저희들의 구상을 설명을 했고 왜 네. 바꾸려고 했는지 하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흔쾌하게 동의해 줬습니다. 예. 그
유엔사 군정이가 공사 진행을 북한에 통지했다고 보면 책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북한도 그 공사를 승인한 게 되는 아, 거네요? 승인은 아니고 예. 그게 거기 이제 판문점 구역 내에서 있는 특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로 보고를. 아니 북한에서도 뭔가 궁금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정상회담을 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원래 도보다리까지의 산책하고 회담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정이었다면서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일반인들께서는 전혀 납득이 안 되실 텐데, 예. 첫 번째는 그 지나가는 길에 유리 탱크가 있습니다. 네. 유리 탱크는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정상이 바로 옆을 지나간다는 것은 폭발 위험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압선이 흐르거든요. 도보다리 위에 고압선이 흐르는데 그 고압선 밑으로 국가 정상이 가는 것도 너무 위험하다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 난색을 표하고 안 된다라고 처음에는 했었죠. 예, 4월 27일 이전에 이틀 전인 4월 25일 날 최종 리허설 할 때도 북한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했어요. 야, 너 엄청 준비 많이 하고 엄청 이거 가지고 신경 많이 쓰고 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히든 카드라고 제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네. 너 어떡하냐고 저한테 많이 위로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회담 전날, 그러니까 네. 4월 26일이죠. 예. 북측이 도보다리 회담 일정을 승인을 했어요. 처음에 반대를 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설득이 된 건가요? 제가 이제 김창선 부장 이유는 정확히 모르고요. 네. 예, 김창선 부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이유는 모르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할 때 북으로 다시 넘어갈 때 김창선 부장에게 계속 그런 얘기했죠. 우리 일생일대에 최고의 이벤트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언제 허튼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우리 빈말하지 않는다. 이건 진짜로 전 세계에 생중계 될 거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그동안 몰랐던 공간에서 한 것이 훨씬 더 임팩트 있을 것이다. 우리 믿고 한번 해보자. 한번 가서 좀 경호도 좀 설득해주고 북한 경호에서 절대 안 된다고 계속 방방 뛰었거든요. 근데 경호도 설득해주고 위에도 같이 논의 좀 해주셔가지고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만 제가 한 적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윤비서관님은 김창선 부장의 역할이 아마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좀 하시는 이제 거예요. 워낙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우신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로 말하면 의전비서관, 제1부속비서관 역할을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강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니까 계속 그분에게 이제 부탁을 했던 거죠. 어쨌든 뭐 김창선 부장도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도보다리에서 이제 두 정상이 산책하고 30분이 넘도록 그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죠. 네. 그 군사 분계선에 그 녹슨 그 표지판이 있는 바로 네, 그 앞에서 네, 말이죠. 네. 예. 그때 그 대화 내용이 그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됐었나요? 대화 내용은 거의 공개가 안 됐죠. 안 됐나요? 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화의 힘이라는 책에서 최종권 예, 비서관이 쓰는. 예, 간단하게 나와 있었던 거고요. 그 정도는 뭐 다들 그 정도 얘기는 두 분 간에 하셨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죠. 그 외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그냥- 내용 정도였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게 뭐 30분, 40분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처음 만남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가보는 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의 고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고뇌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에는 예.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 우리도 생각을 하고 했을 때는 뭐 5분에서 10분? 많으면 10분? 5분을 넘기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40분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큰 반향이 일었던 거죠. 어쨌든 그리고 그 색깔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건데 아무튼 그 유엔사에서 반드시 필수 요소로 지정을 했던 그 네. 파란색
유엔사도 열심히 도와준 거죠. 그것도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사진에 찍히는 거하고 화면에 찍히는 거로 완전히 또 네. 이게 엄청 나거든요. 그 효과가. 예. 그 그날 부분도 그날의 날씨, 그날의 그렇죠. 구름 한 점 없었던 푸르른 하늘과 그 파란 이 다리가 도보다리의 색깔이 잘 대비가 된 예, 거죠. 대비되면서 예. 예. 그리고 이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이제 화려했던 장면이 이제 만찬 장면인데 뭐 여기 책에 보면 굉장히 그 뭐 음식 메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주 재밌는 그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앞고는 사실 평양 옥류관 냉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네, 아이디어였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비가 다 끝났는데 야 네. 이제 드디어 다 끝났다 네. 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제안을 한번 하셨죠. 옥류관 냉면을 한번 먹고 싶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측에서 이제 평양냉면을 한번 먹는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 테니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죠. 근데 그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도 하시고 또 네. 수석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못 가셨지 않습니까? 아 그때는 못 가셨군요. 비서실장이 어떻게 아. 대통령의 부재 상태에서 청와대를 비우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그래서 옥류관 냉면을 그러면 못 드셨겠네요. 뭐 그러셨을 것 같은데. 경험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부모님의 또 고향은 또 이북이신데 글쎄 더군다나 그 이전에 그 방북을 한번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때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예. 그러니까 그때 혹시라도 한 번이나 드셨는데 맛이 또 너무 좋아서 생각이 나서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수도 네, 있고 그 당시 이제 그 이산가족 상봉 때문에 가신 거기 때문에 그때 네. 옥류관 냉면을 드셨을 리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강산에서 했으면 그 금강산에서도 뭐 비슷한 예. 옥류관 냉면하고 비슷한 냉면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뭐 옥류관 냉면은 좀 특별하고 다르니까요. 아. 예. 이게 이제 제면기까지 설치하고 네. 바로 제면기에서 면을 뽑아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요리를 해서 이제 바로 이제 네. 그 식사 자리에 네. 왔단 말이죠. 이게 그거 보면은 또 북측의 정성도 문 대통령의 제안이고 아이디어였지만 또 네. 북측의 정성도 좀 상당했던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제가 네. 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제 북측 지역에 가서 통일각에 가서 이제 실무 협의 협상을 하는데 며칠 전이었죠. 갑자기 무슨 향기가 아주 그윽한 향기가 나길래 뭔가 봤더니 북한 제면기가 미리 와 있었죠. 3, 4일 전에 와 있어 가지고 그 제면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음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시기였고 그 옥류관 냉면이 그 맛에 이 끝내주는 맛 때문에도 있지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양에 번호판을 단 그 차가 와가지고 북측 지역에서 냉면을 만들고 남측 지역 우리 측 지역의 평화의 집에 배달이 돼가지고 그 만찬에 드신 건데 이 그동안 이제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군사적인 대결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그 공간에 그 선을 냉면이 오고 가는 모습 그 자체가 남북 관계의 문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지금 변해 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냉면 그 준비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서로 양측에 네,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룰이 있나 봐요. 제면기에서 면을 뽑아서 식탁이 딱 올라가는 때까지 딱 5분 이내에 가야 된다. 그래야 맛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예행 연습도 하고. 근데 우리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이 먹는 음식인데 당연히 검수 과정을 그건 거치는 당연히 거죠? 같이죠. 예, 예, 그건 예, 당연히 이제 예. 그 제조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고요. 예. 예. 근데 윤재관 비서관님 그 옥류관 냉면 그때 판문점에서 드셨어요, 안 못 드셨어요? 먹었죠. 그럼 그때 냉면을 먹을 수 있을 정도 되면 아마 장관급 이상은 돼야 되고 저는 일종의 쩔이었기 때문에 행정관이어서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행정관이어서 예, 그리고 그 후에 일정도 계속 그걸 챙겨야 되니까요. 제가 예. 앉아서 뭐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결국 4월 27일 판문점에 있었던 사람은 뭐 옥류관 냉면을 먹은 사람, 뭐 먹지 못한 사람 예, 정확히 나눠주죠. 이렇게 이제 분류가 예. 되겠네요. 실세와 쩔이. 물론 이제 평양 갔을 때는 드셨죠? 그 평양 갔을 때는 세 그릇이나 먹었죠. 예, 저는 평양 가서도 옥류관 냉면을 못 먹고 네. 고려 호텔에서 그냥 고려호텔 냉면만 냉면도 먹었습니다. 엄청 맛있는데요. 예, 물론 맛있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냉면을 먹지 못한 쩌리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가장 그 인상에 남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저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판문점을 시작으로 평양과 서울, 제주도와 백두산으로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는 북녘을 통해 백두산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께서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불비하다. 예,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불편을 드릴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갔다 온 분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 열차가 다 좋다고 했습니다. 네. 남측에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측에 오면 참 민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한 사람들 특히나 그 지도자는 자존심이 더 셀 텐데 네.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정말 야. 솔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예. 그리고 9월달에 그해 9월달에 백두산을 같이 가셨을 때 봐도 그 말이 정확하구나.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예, 실제로 그랬긴 합니다. 예. 네, 예, 예. 예, 예, 예. 네. 그참 그 북측의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솔직한 얘기가 나온다는 게 좀 놀라워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만들었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예. 학연, 지연, 혈연 따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 대화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대화의 소재를 찾아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 국가 정상 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일반인의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하고 똑같은데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되게 의문이거든요. 예. 고민이고요. 그때 저희들이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재로 삼았던 게 그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상회담 공간 속에서 그 공간을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그림을 많이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 그림이 아름다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 의미가 의미도 있어야 되고 네. 세 번째로 두 분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소재도 돼야 됩니다. 음. 그래야 머쓱한 두 사람이 처음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를 처음부터 하겠습니까? 뭐 이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부터 한다는 건 너무나 또 인간적이지도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대화를 처음 만나신 두 분이 어떤 대화를 하실 건가를 고민하면서 그림을 선정했고요. 그 그림의 선정의 결과들이 그런 내용까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환담장에 두 분이 딱 앉으시면 정면에 박태성 화백의 장백폭포와 백록담 그림을 두 그림을 저희들이 배치했거든요. 예. 그건 이제 남녘과 북녘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그 대화 그 그림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쭉 생각해 오셨던 백두산을 꼭 가고 싶다. 나는 백두산에 꼭 가고 싶었던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야. 장백폭포의 그렇군요. 그림을 보면서 예. 자연스럽게 얘기하셨던 거고 예. 그러니 그쪽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왔던 이게 거죠. 디테일의 힘이군요, 결국은. 이제 의전이 예. 해야 될 역할이 그거죠. 예. 그러니까 그 그림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리고 대화 과정 속에서 그 그림은 어떤 역할을 할 건지까지 생각해서 맞아요. 배치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물론 저도 그때 이제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취재하던 내용이었지만 여기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네.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그림, 그다음에 탁자, 네. 그다음에 테이블, 네. 뭐 의자,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음식 한 가지 전부 네. 다의 그 디테일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나의 청와대 일기를 사서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아,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거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다 모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디테일이 계속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결국 간절함의 역사를 만들더라.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얻었던 네. 사례입니다. 네. 근데 보면은 원래 이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탁현민 비서관인데. 네, 그렇습니다. 워낙 퍼포먼스가 좋았기 책에는 때문에요. 탁현민 그때는 뭐 행정관이었겠지만 선임 행정관이었죠. 예. 제가 같이 근무할 때는요. 예. 네.
그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당시 선임 행정관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서 좀 역할이 좀 나눠져 있었고요. 아. 역할이 나눠져 있었던 것도 있지만 제가 저희 일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거가 한 90% 되고 전원으로 들었던 내용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거의 담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없었던 거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제 국민들은 워낙 그 문재인 정부 의전은 뭐 탁현민 비서관이 연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책에는 없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뭐가 나오나 하고 봤더니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했던 아, 그 좋게 말하면 무게 예. 제가 무조건 해결해야 됐던 그런 이 순간들에 대해서 적었기 때문에요. 또 다른 분이 했던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조금 뭐 조심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제가 한 일에 모르면서. 대해서 제가 써야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제 원래 우리 윤 비서관님의 꿈이 2012년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평양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책에 쓰셨던데 뭐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 원래 뭐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요. 어, 그리고 대학 때부터 이제 통일 연구회 활동을 계속 아. 해오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많이 계속 키워왔던 사람으로서 청와대를 간다는 것도 정치권에서 일하면서 최고의 꿈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북한을 대통령을 모시고 평양을 간다. 그거는 더 큰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이제 꿈이 자연스럽게 된 거고요. 정치권에 있었고 통일 문제에 관련돼서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최고의 꿈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평양은 처음 가보신 건가요? 네, 처음입니다. 그 전에 개성은 가봤습니다만은 네. 평양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은 그때 그 남북 정상회담 취재단의 일원으로 저도 그 평양에 처음 갔습니다. 그때 순환공항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만났는데 그럼 그때 만나는 거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만남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2월달에 평창에서 예. 그리고 4월달에 판문점에서 그리고 그렇군요. 9월에 평양에서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예. 야, 백두혈통과 세 번씩이나 만나는 것도 상당히 그 많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눈여겨 계속 볼 수밖에 없었죠. 처음 봤을 때는 수줍음 네. 그리고 어색함 네. 그리고 긴장 하하. 이게 이제 키워드였다면 네. 4월 27일은 절도 어. 그리고 지켜야 될 선을 분명하게 지키는 아. 참모 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평양에서는 뭔가 바꿔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어떤 일꾼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자료화면을 보시면 더 생생하게 알 수 있는데 순환공항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리시고 두 정상이 이제 북한 인민들에게 인사를 하시는 그런 이제 쭉 걸어가시면 인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북한에서 원래 준비한 것은 두 정상이 걸어가시는 이 길과 그 북한의 이제 평양 시민들이 있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었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멀었는데 그 김여정 부부장이 현장에 와가지고 그걸 대폭 당겼죠. 가깝게.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우리도 그때 대통령의 경호가 국민들과 너무 유리되면 안 된다 해서 대통령과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노력들을 엄청나게 했었는데요. 네.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는 형태가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설득하는 장면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18년도 9월 19일 백화원 초대서에서 뭐 9.19 군사 합의서 등 할 때 회담을 할 때 그때 이제 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제 그 복도에서 그 불치재단의 일원으로서 기다리면서 김여정 부부장을 봤고 그다음에 또 조용원 부부장도 봤는데 그때 김여정 부부장 모습이 뭐였냐면은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지시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누가 와서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그 일꾼한테 가서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북한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뭐 당연히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봤던 거죠. 예. 또 굉장히 막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네. 네? 네. 그런 모습이 저도 상당히 기억에 사실 네. 남습니다. 예. 그 좋았던 기억들이 그 후에 사실은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예, 뭐 김여정 부부장의 입이 엄청 또 예, 세졌죠. 너무 불편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몇 번 예. 얘기한 걸 듣고 예.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예, 봤던 사람으로서. 그 남북 정상회담 장소가 노동당사였나요? 예, 1차 정상회담 1차 장소가 정상회담. 노동당사였습니다. 네. 예. 첫 번째 회담이요. 근데 그때 의전 참사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들이 그 결정을 내려주는 걸 가지고 누군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저희 그 기자단하고 저하고 탄 차량이 노동당사에 먼저 도착해서 도착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일행에 대한 취재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노동당사로 진입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운전하신 분이 계속 전달을 못 받아가지고 평양 시내를 뱅뱅 계속 돌았죠.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평양 시내 관광을 하신 관광을 셈이네요. 했죠. 예. 근데 뭐 왜 뱅뱅 도는지를 알았냐면 예. 그 선진규 기자께서 이제 미리 그 내신 책에 평양 네. 지도가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예, 있었던 예. 게 있었습니다. 별책 부록으로 줬었는데 그걸 보고 보니까 주요한 포인트들을 보니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노동당사가 더 중요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백화원 초대소가 더 중요한 공간입니까? 김정은 북한한테는? 위원장을 상징하는 공간은 노동당사죠. 이게 김정은 시대의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당이 우위에 서는 체제.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 국가정상의 집무실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김정은 시대의 집무실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제 금수상궁전부터 시작해서 다른 예. 공간이었는데 예. 예. 그리고 노동당사는 이제 그 2018년도 3월 남측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공개됐죠. 예, 그때 처음으로 공개됐고 만찬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네, 예. 예.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가 거의 전혀 안 됐던 공간이죠. 대외적으로. 예, 예. 근데 우리 남측도 그러면 그거를 노동당사 존재는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뭐 국정원에서는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다만 거기를 이제 대외 어, 공개한 건 처음이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의전 참사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찬 차량이 먼저 노동당사 입구에 도착을 했고 밖에서 기다리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악수를 하는 네. 그 장면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록되지 않습니다. 못했습니다. 기록이. 근데 북측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북측은 기록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제공을 안 하니까요. 그러면 이 중요한 장면은 어쨌든 간 없는 거네요. 네. 되게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예. 그럼 의전 참사 관련해서는 북측에 항의하셨어요? 저도 그랬고요. 예. 그 당시 이제 그 총괄을 하고 있는 조용원 지금은 이제 상임위원인데 예. 정치구 상임위원으로 이제 북한 말로 하면 우뚝 쓰신 분이죠. 근데 그렇죠. 그분에게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어쨌든 백화원 초대소에서 조용훈 부부장을 봤는데 그때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도 제 눈에는 확실히 실세다라는 느낌이 팍 왔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본인의 그 공적인 서열은 좀 낮은 위치였지만 그렇죠. 예. 김정은 위원장과의 물리적인 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가까웠고, 예. 그 이후에 보면은 뭐 이제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네, 실세라고 지금 하는. 거의 예. 원톱 비슷하게 되고 예.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내가 보니까 그 인상은 굉장히 샤프하게 보였어요. 네. 뭔가, 매끈하면서 일처리나 매끈하면서 굉장히 상당히 스마트한 그런 인상을 주더라고요. 예. 그 남북 정상 백두산 천지 일정은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가기 전날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으로 하면 한 뭐 오후 저녁? 그날 이제 평양에서 두 번째 날 네. 2차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거의 결정된 거니까요. 시간상으로는 24시간도 안 됐죠. 그러면은 원래 없던 일정이었으면 준비가 당연히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그 플랜에는 없었던 거죠. 원래 플랜은 없었습니다. 서로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예. 백두산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서로 오고 오고 갔고 가기는 했는데 북측에서는 매우 난색을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교통 문제 뭐 등등 교통 문제도 날씨. 있고요. 그리고 날씨 문제가 네. 크게 작용을 하고요. 백두산 천지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워낙 그 날씨가 변화무쌍한 공간인데 이 두 분이 가셨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천지를 못 보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경우를 되게 우려를 했죠. 네. 그리고 교통편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죠. 이제 삼지연 공항이 사실 활주로가 짧고 예, 짧습니다. 네, 그래서 작고. 대통령 전용기가 내릴 수가 이게 1호기가 내릴 수가 네, 없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죠. 다른 비행기를 사용했죠. 2호기인가 3호기인가를 네. 예. 어쨌든 백두산 천지에 올랐는데 뭐 당연히 우리 윤 비서관님도 올랐고 저도 거기 올라가서 봤습니다만 저는 천지에까지 내려가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우리 윤 비서관님 천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예, 그게 이제 백두산 천지를 내려간 사람은 이제 실세, 못 내려간 사람은 그냥 보통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판문점에서는 쩔이었는데 네. 평양 백두산에서는 그냥 바로 실세가 됐어요. 그 김창선 부장이 그 이제 천지로 내려가는 다들 이제 천지를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거리가 뭐 3km인가 4km인가 대단히 멀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냥 내려갈 수는 없고요.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를 운영해서 이제 천지까지 내려가는데 그 시체 말로 하면 장군봉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맞아요. 네. 내려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정당의 대표 그리고 재계 총수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뭐 이 정도의 급이 되는 분들만 내려갈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시간의 한계 때문에 맞아요. 머무는 시간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그거 역할을 했죠. 두 그룹을 나누는 거. 여기는 꼭 내려가셔야 되는 분들, 내려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양해를 구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다 내려가셨구나 해가지고 사진 몇 장 찍고 있는데 그 케이블카 운영 자체를 핸들링하고 계신 분이 이제 김창선 부장이었죠. 그분의 오더가 있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예, 제가 보니까 제가 그때도 봤는데 그 네. 케이프가 있는 장면을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네. 김창수 부장이 아예 그 입구에 지키고 있더라고요. 예. 그분이 계속 이제 예. 예. 통제하셨던 예, 것 같아요. 통제하셨죠. 예. 근데 다 이제 끝나고 나서 다 내려가실 분이 다 내려가셨어요. 이제 천지로. 근데 김창선 부장이 저를 잠깐 보자고 하더니 윤 국장 한번 내려갔다 오라우. 한번 내려갔다 오라고. 아, 역시. 네, 근데 표현은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니까 네. 되게 그 딱딱하게 표정인데 이제 그분의 눈빛은 거의 아들 보는 눈빛이었죠. 예. 아버지가 아들한테 뭔가 선물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었죠. 근데 김창선 부장은 이미지가 사실 참 좋아요. 인상이. 글쎄 이제 예, 아버지 같은 진짜로. 예, 뭐 연세도 이제 70이 드시고. 넘으셨기 때문에 예. 예, 인상이 괜찮은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김창선 부장도. 그 덕분에 뭐 저와 같이 있었던 이제 후배 행정관들이 예. 그 케이블카를 타고 덤으로. 천지를 내려가는. 저도 윤 비서관님 줄에 섰어야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민감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책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가 좀 잠깐 실려 있습니다. 네, 윤 비서관님은 이제 의전 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가 민정수석실로 자리를 이동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민정수석실에 이제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이 업무가 극과 극일 것 같은데 민정수석실에 가는 것에 동의가 됐나요? 예, 의전은 조그마한 하나까지도 그 결과가 다 공개가 되는데 민정수석실은 그렇죠. 공개가 안 되죠. 예, 공개가 되면 큰일이죠. 예, 그렇죠. 예. 큰일이죠. 되도록이면 공개가 잘 안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극과 극의 일이었습니다만 뭐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조국 수석님도 저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예. 솔직히 의전 비서관실에 더 있고 싶으셨죠? 네, 그랬죠. 예. 근데 새로운 일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또 민정수석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긴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윤재관 비서관의 역할이 조국 민정수석을 총괄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역할이셨는데 네. 그때 본인이 직접 그 청와대에서 본 조국 장관은 어땠나요? 첫 번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으셨고요. 그러니까 일을 맡기면
신뢰를 주셨고 그 일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뭐 사례를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너무 제가 따뜻한 분이구나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제가 조국 수석에 대해서 책으로 뵐 때는 학자로 뵀고 그리고 외모를 보나 여러 가지 것을 보면 되게 좀 차가우실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의 선입견이 완전히 깨지는 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참 따뜻한 분이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우 판단이 빠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질 중에 하나는 지도자가 너무 만만디로 느리면 모든 사람들이 답답하고 일이 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기에 판단을 해주고 결정을 해주셔야 될 텐데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그 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임명하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네. 뭐 결국 그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조국 사태라고 하는 국면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그 인사, 네. 그 인사는 뭐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판단하셨던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으셨겠죠. 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쉬움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이랬습니다. 저도 뭐 천추의 한입니다만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그 이후에 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지만 네, 예. 제가 볼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교로 돌아가셔서 교수를 하시든 아니면 선출직으로 출마를 하시든 그 길이 훨씬 더 합당한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가시도록 제가 돕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에도 썼습니다만 너무나 지금도 죄스럽고 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책에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윤 비서관님 책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고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어야 했다. 차라리 출마를 통해 정치에 뛰어들거나 학교로 복귀하시도록 묘안을 짰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잘못 네. 보좌한 것이다. 예, 저희 이렇게 잘못입니다. 굉장히 그 통절하게 쓰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민정수석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뭐 학교로 갔거나 아니면 그때 부산 지역에 재보궐 선거가 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뭐 거기에 출마를 했거나 이랬으면 그 다음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총선에 출마를 했더라면 이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게 없었을까요? 가정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없었다. 네, 그러니까 아, 그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받는 권력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국민을 위한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 그것을 하기 위한 이 총대를 메신 분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과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또 나눠질 텐데 예. 그게 계속 연속되다 보니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기득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표현 말고 위협으로 느껴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소위 말하는 도륙이 시작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더욱더 그 다른 길을 선택하시도록 제가 도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이제 천추의 한이다라는 게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는 검찰에 타깃이 된 이유가 뭐 조국 그 장관이 자기 책에도 뭐 일부 쓰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의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다 조국이 네. 조국 전 장관이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경쟁 구도를 약화시켜야 되는 뭐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타깃으로 삼아서 했다면 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똑같이 검찰 권력이 조국 장관을 타깃으로 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보거든요. 아, 예, 뭐 그럴 예. 수도 예, 있었겠지만, 예, 예, 예. 그 조국석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 중에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개로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 당시만 보더라도 지금은 뭐 여당이 180석 가까이 얻었고 160 몇 석이 지금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당의 힘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그 이전 총선의 결과로 그렇죠. 여당이 130석밖에 안 됐던 시절입니다. 예. 그런데 그 시절에 야당을 설득해서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힘이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이제 130석의 의석을 가지고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킬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걸 성사시켜 가지고 검찰청법 그리고 뭐 형사소송법들이 개정이 됐고 1차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이 됐던 겁니다. 그걸 봤을 때 더욱더 위협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검찰에 대한 이제 직접 수사 범위, 그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돼서 개혁의 칼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검찰 내에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이 일종의 그 인사검증 과정에서 가장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좀 모순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속였는지 청와대를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그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너무나 한정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차기 이 구도를 설정할 때 경쟁될 수 있는 사람을에 대한 사전 제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검찰 수사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제는 권력형 비리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를 사모펀드에 투자해가지고 대선 자금을 돈을 많이 불려가고 그걸로 대선 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부터 시작을 했고 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악마화 시켰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악마화를 딱 시켜놓고 이 사람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야.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돈의 문제, 이 비리의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세팅을.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약화되니까 도저히 기소하기도 어렵고 입증하기도 어려우니까 다른 문제들을 계속 탈탈 털었죠. 이렇게 되면 어느 국민이 세상이 이 제대로 된 일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뭐 조국석이 그러면 다른 일에 대해서 잘했다는 거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 사람을 타겟을 잡아가지고 범죄가 아니고 한 사람을 타겟을 잡아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세상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사회 역동성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다 검찰 눈치밖에 안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폐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조국 수석에 대해서 수사에 잘못되는 지적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검찰 권력은 사실은 뭐 무슨 선출직 국회의원처럼 국민의 직접 선출로 의한 권력들이 아니거든요. 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 권력이 그렇게 비대화되고 정치 권력이 이 걱정해야 될 정도 자신들의 안위들을 걱정해야 될 정도의 권력이 되는 것은 사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현 대통령을 출범 직후에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을 시켰죠. 그리고 결국 이제 검찰총장까지 시켰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조국 사태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사람들의 의문점이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거는 도대체 누구의 작품이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면서 네. 몇 사람들을 거론하긴 합니다. 네. 예. 네. 그 일부의 반대가 분명히 또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가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적합하다고 밀었는지. 그 상황과 관련돼서 아까 똑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고 저도 이제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질문을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받는데 저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너무 한정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은 저도 동일합니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궁금증은 언제나 풀릴까요? 글쎄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까요. 네. 예, 완벽한 비밀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나오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실 검찰 권력이 완전히 장악이 되고 윤석열 사단으로 인사를 하면서 더욱 장악이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의 칼을 겨누기도 하고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기도 하고 네. 결국은 또 대권의 도전에까지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 지금 결과물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인데 여기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동문서답일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몇 번에 갖춘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떤 대답을 내놔야 될지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사실은 그 길을 찾기 위해서도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무 이제 철학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질문들에 봉착했을 때 회피하고 싶거든요. 그때의 그 상황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매우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것이 우리가 이루었던 아주 소중한 장면들, 우리가 소중하게 이루었던 그런 것들까지도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첫 단계 검찰총장의 임명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의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 외에 이루었던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이루었던 성과들 이건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고 국민 전체가 이룬 성과인데 그것마저도 다 우리가 외면하고 회피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러려고 했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이겨내서 다시 정상적인 나라다운 나라 다시 만들고 염치가 있는 권력을 다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를 작아지게 하려고 했던 그런 요소들, 그런 장면들에서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러나 짧았지만 더 영광스러웠던 우리의 장면들을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더 힘을 내자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에 내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 작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이 가장 좋아하게 되겠죠. 그러한 우리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과들마저도 다 부정하는 그런 우려는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가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정권을 잡고 우리가 다시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이 졌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명쾌하고 좀 더 강한의 권한의 행사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들도 같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재관 비서관이 어려운 질문에 그래도 대답을 꽤 잘하셨네요. 아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네. 그 책임은 인사권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무겁게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인의 의도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은 당연히 책임을 지라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권력은 행사하라고만 쥐어지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지라고 쥐어진 권력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무겁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그 책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맨날 책방지기만 하셔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아쉽다고 많이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근데 제가 1826일을 모셨던 그리고 함께했던 대통령 어떤 경우든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모습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남자다운 남자이셨고요. 그 시기가 어떤 계기와 어떤 시기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그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렇죠. 예. 지지 않으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었던 걸 우리가 다들 기억하고 있지 예, 저도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억들은 뒤로 하고 지금 그렇게 책임을 안 진다라는 모습으로만 계속 기억하시면 너무 섭섭하고요. 뭘, 솔직히 제가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은 섭섭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예.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 임기 동안에 보내주셨던 그 열망, 그 응원이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모습, 그 국민적인 열망을 분명하게 응답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하셨기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응원을 하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 노여움 뭐 이런 것도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항상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멀리 내다보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비축해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자세로 가다 보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 얘기를 하셨다면 대통령을 모셨던 전체 참모진이 함께 그 책임을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책방지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부 국민들이 아마 아쉬워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 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더 목소리를 지금의 그 엄혹한 그 역사의 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엄혹한 현실에 조금 더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기대, 희망이 아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으시겠죠. 예. 워낙 요새는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게 가장 국민들의 허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허한 면일 텐데 그런 마음들을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책에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한 일화 하나만 하고 끝마치도록 할 텐데, 책에 보면 흥미로운 일화가 있어요. 20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할 때 이제 예상 질문을 보고를 했는데 지금 소주 한 잔 하고픈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문 대통령의 답이 조국 전 장관인데 어찌하면 좋겠어?라고 이제 대답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고 애틋하고 안쓰럽고 하는 조국 장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잘 감정들이 묻어나 있더라고요.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고 하는 표현에서 더 애잔함을 느꼈습니다. 대통령께서 있는 그대로의 그 속마음을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도 많은 장애가 있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 그 무게가 느껴져서 너무 애잔하게 느껴졌었고요. 그때는 이제 그 질문이 안 나왔죠. 국민과의 대화의 질문이 안 나왔고, 근데 그 다음에 신년 기자회견 때
이제 기자의 질문이 있었고 출입 기자 질문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마음의 빛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맞습니다. 예 연결되고 퇴임을 앞두고 있었던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근데 일부에서는 뭐 애틋하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설사 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보는 또 까다롭게 까칠하게 또 보는 분들도 그런 계세요. 분들은 무슨 말을 해도 네. 무슨 말을 해도 그 비난할 분들입니다. 근데 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시대적 소명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본인의 참모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까지 모두 그 곤란을 겪고 극도의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지도자가 한 말도 안 했다. 그런 말도 안 하셨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일까요? 저는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도의 말할 수 있는 자유 정도는 대통령께 부여했어야죠. 대통령은 신의 영역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기의 속마음도 드러내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게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물론 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진짜 문재인 정부 5년의 교훈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진짜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몇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연대의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쳐준 정부다. 깨우쳐준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생각해보자면 북핵 위기, 그 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 전대미문에 우리가 그동안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위기들이 계속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잘 극복해왔던 맞습니다. 정부였습니다. 그 상황에 가장 중요했던 건 사회적인 신뢰, 서로 구성원들 간의 신뢰, 그리고 연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코로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의 건강이 당신의 건강이 나의 건강하고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연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더 전진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각자 조생의 시대가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점점 그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위기가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사회 연대 정신,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교훈을 줬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관되게 뭔가를 하면 길이 열리더라.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설득해서 북미의 첫 대화도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희망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다 남이 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일관되게 가다 보면 길이 열릴 것이고요. 지금은 제재와 압박만 계속하고 있는데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국익을 증진하는 길이다를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자, 1826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했던 윤재관 비서관님, 그 윤 비서관님이 책을 쓰신 나의 청와대 일기 끝부분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내일의 우리에게 문재인 정부 5년이 남긴 유산이 무엇이며 국가를 이끈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해 더 좋은 리더십과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꿈을 꾸자고 권유하고 싶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윤재관 비서관님이 앞으로 그런 좋은 리더십과 새로운 꿈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